정관의 기재사항은 그렇게 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뭐냐면 주무관청의 허가입니다. 허가는 아까도 봤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거니까, 자유재량 사항이니까 못 얻어도 소송을 걸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논점이 뭐냐면 주무관청의 허가라고 돼 있는데, 주무관청의 허가, 그냥 허가라고 안 돼 있고, 그렇다면 말이에요, 만약에 그 비영리 사단법인의 목적이 그 애매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여러 주무관청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이 대립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얻으면 된다는 견해가 있고, 해당되는 곳 모두의 그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다툼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다수설은 그 모두 얻어야 된다, 모두. 그 다음에 그 거기 설명을 보시면 곽윤 선생님은, 김용환 선생님이 그 중에 하나만 얻는 것에 대해서 근거 없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하시지만 근거가 없지는 않지요. 근데 하여튼 다수설이 그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맨 끝에 아까 처음에 말한 게 또 나오죠, 반복해서. 자유재량이기 때문에 소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건이 설립 등기인데, 이 설립 요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앞에 그 세 가지까지는 설립의 과정에 속하는 거고, 과정의 요건입니다. 이 마지막 설립 등기는 거기 꺾음 괄호표 쳐놨죠, 성립 요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법인의 설립 요건하고 법인의 성립 요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법인의 설립 요건에는 성립 요건이 포함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시험 문제 풀 때도 구별해서 풀어야 되죠. 성립 요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등기만 말하는 거예요. 등기만. 근데 설립 요건이 뭐냐 이러면 네 가지 말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등기에 관해서 총칙에서 좀 명확히 해둘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물권법을 배우게 되면, 또 물권법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서 등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자가 똑같아요. 그럼 다 똑같은 거냐? 아니에요. 보충교재 138페이지를 보면 그 비송사건 절차법과 함께 민법상 논의되는 등기 세 가지에 대해서 구별을 해놨죠. 그러니까 물권법에서 배우는 부동산 등기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법인의 설립 등기는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관장한다. 그 표에 있는 등기의 종류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주체에 관한 등기, 객체에 관한 등기. 밑에 보면은 그 주체에 관한 등기는 두 개죠. 법인 등기와 상업 등기가 있는데, 비영리 법인 건은 법인 등기라고 하고, 상법상의 그 법인에 관한 건 상업 등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작정 그냥 등기라고만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비송사건 절차법을 좀 잘 읽어두라. 근거 규정이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전 중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이 안 나오는 게 있죠. 불량법전. 세상이 참으로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요새는 그 시험장용 법전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옛날에 있었는데 막 요새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엉터리 법전을 가지고 어떻게 시험 보다니? 그래서 그 등기에 관해서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설립행위의 성질은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중에 사단법이 나옵니다. 133페이지, 교과서 133페이지 맨 밑에. 이거는 설립 중의 사단, 설립 중의 법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설립 중의 법인. 이거는 그
바라보는 측면을 달리한 겁니다. 측면을 달리면 돼. 보통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면 설립이 다 된 걸 말합니다. 설립이 다 된 거. 설립 요건에는 성립 요건이 포함되니까 법인이 성립한 거 말한다고. 근데 설립 후 말고 그 전에 설립 중 거는 뭘 말하는 거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을 말하는 건데 그걸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교과서 134페이지 괄호 3번을 보시면 일단 이게 태아와 마찬가지라는 말이 보이죠. 태아와 마찬가지. 자전인에서 태아와 마찬가지다. 그게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설립 중에 법인이 그 위에 있는 괄호 1번도 함께 읽어보세요. 괄호 1번하고 괄호 3번하고 연결된 거고 괄호 2번은 설립 중에 법인 전의 겁니다. 알겠습니까? 설립 중에 법인 전의 거. 이것은 발기인 조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보충교재의 그 단계별 그림에서 설명했잖아요. 그걸 함께 보라고. 그걸 보면서 이걸 봐야 이해가 되죠. 그걸 보면서 보충교재 124페이지의 표를 보면서 하라고. 알겠습니까? 그 124페이지 표를 보면 설립 중에 법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괄호 안에.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설립 중의 법인하고 그 전에 발기인 조합하고는 왜 구별하냐가 문제가 되죠. 왜 구별할까 이걸. 왜 구별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구별하는지에 대해서는 괄호 2번과 괄호 3번에 나와 있죠. 그걸 왜 구별하죠? 괄호 2번과 괄호 3번에서 그걸 찾아봐요. 이유를. 뭐 때문에 구별할까요? 심심해서 할까요? 아닙니다. 설립 중에 법인이 행위를 해갖고 부담한 권리 의무는 설립 후에 법인에 그대로 귀속되는데 발기인 조합권은 안 돼요. 교과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게 논점입니다. 뒤에 법인이 성립했을 때 거기에 귀속되는가 안 되는가로 그 필요성으로 구별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교과서를 그렇게 써 있잖아 그냥.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 말이에요. 법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문 전부 다 그렇습니다. 유럽의 근대 학문은 그 알맹이를 찾게 되지 않고 비슷한 것끼리와의 계속적인 유추 대비를 합니다. 계속적인. 그래서 그 차이점을 밝히는 게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설립 중에 법인이 뭔가는 물론 당연히 알아야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돼. 근데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낱말풀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문에서는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비슷한 것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것만 찾아 계속. 구조적 관점에서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체를 보지 않고 형태를 봅니다. 형태가 더 중요해요. 서구의 근대 학문에서는. 이렇게 서로 대비하고 유추 대비라고 하는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어널러지라고 하죠. 그래서 법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문도 원래 책 읽는 법이 저렇게 돼 있어요. 계속 위아래 문단. 여기서 문장을 쓸 때 이 문단 가르기가 중요합니다. 문단을 함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단락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주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서구에서 교육할 때 그걸 위주로 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학교 안 갑니다. 서구에서 전통이 있고 오래된 대학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처음에 교양학부에서 무슨 거지 같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고전들을 읽는 데 치중을 합니다. 서구에 고전들 있죠.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 그러니까 막 여러분 그 화이트헤드 이런 분들은 수학자죠. 저명한 수학자입니다. 또 전화가 와. 어떤 음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 생각. 이런 무식한 것들이. 뭐야?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이제 그 광고 전화 오지 말아요. 그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어? 불법한 일이라고 그게. 거지 같은 나라지만 도망 같은 짓이야. 저런 것들이 우리 구성원으로 있으니까 이 무법 천지입니다. 여기 가만 보면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내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우간다도 이렇잖아요. 백주 대낮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걸어요. 광고 전화를 전화하고 또 범주행에 들어가죠 지금. 그래갖고 막 엄청난 피해를 줘. 이게 한 1억 정도 청구해야 되는데 이거. 뭘 설명했습니까 지금? 이 수학자인데도 그분이 원래 전공을 하시고 젊을 때 집중적으로 공부한 게 그리스 고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도 여러분 서구의 물리학자들이 중학교 때부터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나는 이 다음에 유명한 물리학자가 될 거예요. 이래가지고 물리학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우리나라에서 그따구로 하니까. 그따구로 해갖고는 물리학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구의 대부분의 그 이론 물리학자들의 90% 이상이 동양 고전과 그리스 고전의 달인들입니다. 너무 이런 말해서 좌절시키기가 미안한데 현대 그 양자역학의 아버지들은 말이에요. 중국의 고전을 중국어 고어로 읽었어요. 읽을 때. 그래가지고 어떤 창조적인 사고력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죠. 학생들이 읽고 싶어도 못 읽게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의 내용으로 인해서 책을 읽을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책을 요약한 걸 암기하게 해가지고 그 책을 보기 싫게 만든다고. 평생을 또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유럽의 그 경제학자들은 말이에요. 뭐 정약용 선생의 글 이런 걸 읽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안 읽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뒤지는 겁니다. 그 문제죠, 문제.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뭘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발. 자신과 이웃을 한꺼번에 망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했어요, 발상 자체가. 그리고, 노래방 가지 말고 학교의 서클에서 배우던가 돈 내고 배워요. 그러니까 춤추는 법을 배우라고 차라리. 그 서구의 그 이공 계열의 대가들은 말이에요. 무슨 음악이나 그 예술 또는 그 춤추는 거 이런 거 있죠. 무도에 대해서 달인들입니다. 이상하게. 자기 학문에 직접 영향을 주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뭐 춤도 출 줄 모르고 술도 먹을 줄 몰라. 술도 어떻게 먹는지 무슨 술이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때려 마시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음식도 모르고. 그러니까 유명한 말들이 있죠.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왜 저렇게 거지 같으냐면 다른 나라 대사관에서 파티를 열면 말이에요. 한국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아냐면 구석에서 쟤들끼리 30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쟤들끼리 술 처먹고 서 있어요. 외교 파티라는 것은 말이에요. 낯선 사람하고 새로 사귐으로 인해서 정보를 얻고 친분을 돈독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상하게 뭐냐면 원래도 맨날 붙어있는 사람끼리 다시 붙어갖고 술 처먹고 앉았어. 거기서 구석에서.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줄 때는 그런 파티에 부지런히 참석해가지고 낯선 사람들 많이 알아가지고 국익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캐라고 그러는 건데 쟤들끼리 술 처먹고 앉았다가 거기서 구석에 쪼리가 앉아가지고 뭐 음악이 나와도 그게 무슨 음악인지 저기다 무슨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니까 뭐 대화도 안 돼. 또르고 대화도 안 된다고. 외교관하고. 그래서 아마 신동 골짜기에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책 몇 개 외워가지고 외모고시 붙어가지고 어떻게 어영부영 나갔으니까
그죠? 이런 거 하면 잘할 거예요. 뭐 신림 사거리 같은 데 단란주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술 처먹으라고 하면 잘 먹을 거라고. 헛소리 그냥 삥삥 안 되고. 근데 이게 고시 공부 시작하려면 이미 다 늦었습니다. 그런 게 국민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어른들 따라서 한번 춤추는 데도 가보고 집안의 어른들이 품격 있게 술을 같이 먹고 그러면 옆에서 구경하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아 대화할 땐 그러고 뭐 침을 튀기면서 안 하고 음식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손님이 오면 어떤 옷을 입고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방치돼 있어 내가 보니까. 고시 공부하러 가냐? 한 달에 얼마 드냐? 가져가라. 따라가면 징조 있다. 따라가면 징조라고 내가 보니까. 북한 외교관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규제들이죠. 전 세계를 놓으면서. 비록 도적 같은 짓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품이 좀 있다고. 북한 외교관만도 못해요. 근데 또 무슨 얘기다 그 얘기는 열받아가지고. 형태소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참.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학책을 어떻게 읽는 거냐면 그 문단에서 말이에요. 낱말풀이 이런 걸 외우지 말고 뭐 이런 걸 뭐라고 써놨을까 이거 그리고 딱 그냥 쭉 읽은 다음에 그 앞뒤에 있는 것들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앞에서 배운 것 중에 같은 내용 비슷한 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떠올리라고. 아니, 비교를 해봐요. 비교하라고. 외우지 말고. 그러면 차이점이 바로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여기는 파란색인데 여기가 여기는 빨간색으로 돼 있네.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고 먼저 번에 이게 하얀색이었는데 분명히.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걸 찾아오고 쉽게 그냥 바로. 나머지 대부분은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성장해가지고 학교 다닐 만큼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된 대부분의 내용을 못 알아들 리가 없어요. 낯선 그 용어들 몇 개 말고는. 이 차이점을 체크하라. 그래서 빠릅니다. 논점을 정확하게 익힐 수가 있죠. 뭐가 문제다 지금. 그런 독서법을 알려주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그 설립 중의 법인하고 설립 후의 법인 발기인 조합을 구별한다. 왜 구별한다고요? 설립 후의 법인의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거 그걸 살펴보려고. 이렇게 외워도 되죠. 발기인 조합은 설립 후의 법인으로부터 한 달이 건너간 거죠. 설립 중의 법인은 한 달이 건너간 거 아니야. 거기 있는 것까지 귀속시키기엔 좀 멉니다 너무.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이어서 귀속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표현됩니다. 발기인 조합은 조합이에요. 계약이라고. 설립 중의 법인은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죠. 법인에 관한 걸 전부 유촉용한다. 이쪽하고 오른쪽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그대로 귀속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동일성 이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 나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게 아까 여기 그 적었듯이 설립행위나 실체 형성에서 정관 작성만으로 안 되고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재산. 그 재산 출연이 사단법인 설립행위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그것만이 논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만이 논점이다. 그래서 보면 그거 우선 뭐 목적의 비형일성 이런 거 거기 책에도 써 있죠. 똑같다. 거기 설립행위를 잘 보시면 맨 밑에 두 줄을 읽어봐요. 그 차이점이 부각돼 있죠. 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뭐다? 재산 출연이 다르다. 재산 출연 다 똑같은데. 그럼 재산 출연은 또 뭘까? 이것은 출연행위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교과서라는 게 이제 이런 게 또 단점일 수도 있는데 뭐가 단점이냐면 이게 막 분산돼 있어 지금. 여러분이 교과서 205페이지를 보면 205페이지 124번 테마가 출연행위에 대한 설명이 거기 있죠. 자세하게. 교과서 205페이지에.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출연행위를 여기서 잠깐만 좀 기억을 해도 그쪽을. 자기재산 감소, 타인재산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할 때 조심할 게 민법상의 출연행위는 자기재산 감소, 타인재산 증가입니다. 근데 도적법상의 출연행위는 뭐예요? 타인재산 감소, 내 재산 증가 이거죠. 그걸 반대로 하면 안 된다고.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민법상으로는 내 걸 꺼내서 남을 주는 거 말하는 거예요. 도적법에서는 남의 걸 꺼내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핵심 개념입니다. 자기재산 감소, 타인재산 증가.
또 하나 출연행위의 결정적인 표지가 뭐냐면 모든 출연행위에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목적. 그 두 개만 잠깐 알고 앞으로 넘어와서 출연행위 좀 보자. A번의 깨알 글씨의 정의를 알겠죠? 깨알 글씨. 그런데 그 B번부터 이제 유명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이제 물권법도 안 배우는데 설명하기 참 곤란한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우리가. 이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는 주관식 문제에 잘 나올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51개의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게. 뿐만 아니라 객관식에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객관식에도. 근데 이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근원적으로는 이 48조와 이 186, 187조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핵심적인 표지가 뭐냐 하면 여기에는 말이에요. 생전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전처분, 사후처분. 이게 뭐 별게 아니고 그냥 이 생전처분이라는 것은 뭐 증여 이런 유의 행위를 말하는 증여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는 뭐 유언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요것이 핵심이고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법률행위라고 써 있습니다. 법률행위. 180조에는 법률의 규정. 이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충돌해요. 왜 충돌하냐면 여기 써 있는 생전 처분행위 밑에 있는 유언이 있죠. 유언도 처분행위입니다. 원래 사후 처분행위인데 이것들이 뭐냐면 이 자체가 아니라 재단 법인의 생전 처분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직 안 배워서 그러는데 교과서에 우선 보시면 별표를 해가지고 메모리판 칠할 게 135페이지 맨 밑에 알파번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 이어진 문장. 별표 3개 하세요. 일단 이 48조에 나오는 생전처분과 유언은 물권행위입니다. 거기 써 있죠. 출연 행위 중에서도 물권행위에 속하는 출연행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써 있죠. 친절하게. 그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물권행위라고. 이게 물권행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물권법에서 배우겠지만 186조의 이 법률행위는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에 의하면 이게 물권행위만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다수설에 의하면. 그래서 그 교과서에서 거기다 그걸 써놓은 이유가 이게 적용된다는 걸 밝혀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게 채권행위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186조. 아무 관계도 없어요. 잘못하면. 이게 물권행위이기 때문에 거기가 물권행위를 먼저 밝히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 법률 규정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48조에서 재단법인에다가 재산을 출연하게 되면 언제 귀속하느냐가 딱 써 있습니다. 거기. 그죠? 법인을 설립한 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이렇게 돼 있죠. 법인을 설립한 때는 지금 배웠습니다. 법인 설립이 완전히 끝이 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라고 했어요? 설립 등기시라고. 그죠? 법인 성립시가 설립 등기시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언의 효력의 발생은 1073조를 우리가 보자고. 교과서. 법전 참. 1073조. 유언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언제 발생해요? 사망시라고 돼 있죠? 그러면 1073조를 48조 이행한다 대입하면 그걸 바꿀 수가 있죠. 사망시에 이정합니다. 알겠습니까? 대입하면. 법전 보는 법을 알려주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좀 큰 법전이죠. 거기 보면 그 48조 밑에 1073조가 나와 있죠. 친절하게. 그래서 가능한 두꺼운 법전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철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법인에다가 재산을 출연하면은 그게 물권행위인데 물권행위에서 재산을 출연하면 그게 언제 귀속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써 있는 그 물권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 물권행위가 여기에 속하니까 186조가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렇잖아요. 이 법률행위가 물권행위라면 186조가 적용되면 물권행위만으로 안 되고 186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등기시에 이전한다고 써 있어요. 등기시에. 알겠습니까? 등기시에. 그런데 유언이든 생전처분이든 이게 48조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죠. 48조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48조라는 걸 강조하면 48조는 분명히 법률행위에 들어가죠. 48조라는 조문이 법률에 규정하냐, 민법의 규정.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면 이게 적용됩니다. 187조가. 그럼 187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등기가 필요 없다고 써 있어요, 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쓴 알맹이 내용을 강조하면 여기가 적용되고, 이게 48조에 써 있다는 걸 강조하면 48조가 법률이니까 이쪽이 적용된다고. 이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죠, 그렇다면. 186조가 적용되면 등기를 해야 되고 187조가 적용되면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 얘기가 지금.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 48조의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물권행위예요. 그 물권행위라는 걸 강조하면 186조가 적용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더라도 그게 법률의 규정 48조에 써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187조가 적용된다고. 그렇다면 또 그걸 강조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갔지? 옛날에 있었는데 지워버렸나 봐. 이게 일단 그 조문만을 겉에서 보기만 하면 양쪽이 다 가능합니다. 설명은 양쪽이 다 가능하다고. 어느 쪽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학설이 대립하는 거예요, 지금. 학설이. 그러면 187조가 만약에 적용된다면 그게 다수설인데. 그다음 등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48조에 써 있는 시간에 귀속됩니다. 재산법인에. 그런데 186조가 적용되면 정확하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등기 인도를 안 하면 귀속이 안 돼요. 그런데 시기는 그 설에서도, 그 소수설에서도 186조가 적용돼 가지고 등기 인도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귀속 시기는 48조의 명문으로 써 있으니까 그때로 소급한다고 설명합니다. 응? 그때 소급한다고. 알겠습니까? 소수에서는. 등기 인도를 해야 되지만 귀속하는 시기는 등기시가 아니고 48조에 써 있는 시기로 소급한다 이거예요. 그 특징이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의미 들죠. 그럼 똑같네. 48조에 써 있는 시기에 귀속하네. 아니에요. 186조가 적용된다는 설에 의하면 등기가 없으면 영구히 귀속하지 않아요. 그 대신.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근데 밑에 설에 의하면 등기 없어도 바로 그냥 귀속한다. 이거야. 등기 필요 없으니까 애당초. 다른 거죠, 완전히 내용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교과서 135페이지가 알파번 있죠. 그 다음 페이지까지. 그 다음 페이지가 첫째 문단만 읽으라고 그랬더니 다 첫째 문단이네. 읽어봐야 하여튼 빨리 속으로. 과연 그렇게 써있나. 이렇게 간략하게 개괄을 하고 책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난 건지. 어려운 말은 그냥 넘어가고 지금 강의 들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구나 이렇게 다 될 수 있나 읽어봐요. 낯선 용어에 주눅들지 말고.
그리고 빨리 읽은 사람은 오늘 나와준 프린트 있죠. 그 1페이지를 빨리 읽어보라고. 간추리면 그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문제고 실천적으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문제죠. 이건 뭐하려고 학설이 대입할까? 가뜩이나 골치 아프 죽겠는데. 그게 뭐냐면 그 표에서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게 그 D번 있죠, D번. 그 설립 등기 시나 사망 시부터 등기 인도 시의 그 중간쯤에 제3자에게 이걸 팔아먹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그 D번 시점은 아직 등기를 안 한 시점이죠. 그때는 재산법인에 아직 안 넘어갔다는 얘기죠. 등기를 못했으니까. 나중에 하면 소급한다는 것 뿐이지. 그때 딴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딴 사람이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해버립니다. 재산법인이 아니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재산법인은 그걸 찾아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수설에 따르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립등기나 사망 시에 이미 재산법인 거였기 때문에 왜 내 걸 들고 가냐? 이거 찾아올 수가 있다고. 그거까지 알면, 그러면 이 결론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학설을 공부할 때는 누구를 위한 거냐를 본다고 그랬는데 재단법인 자신을 위해서는 다수설이 타당하죠. 근데 그 상대방이 있죠. 그 중간에 사간 사람, 그 제3자나 상대방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소설이 유력하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거래 안전과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 중에 어떤 걸 택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다수설은 어떤 학설을 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 즉 재산법인 자신의 보호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곽인선 선생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재산이 없는 재산법인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소설처럼 해버리면 등기할 때까지는 그 사이에 재산이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죠.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소설에서 뭐라고 반박하냐면 재산 이전 청구권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 곽인선 선생님이 재산 이전 청구권이 있다 그러면 앞에 걸 채권행위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는 말은 현재는 포기되어 있습니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채권행위를 한다 하들 저 이론에는 모순이 없어요. 소설도. 단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뭐 제3자한테 양도한 경우입니다. 거꾸로. 그들은 확실하게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학설이 조문과 관련, 지금은 이제 186, 7절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정밀하게는 모르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금 설명한 게 전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싸움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말이에요.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양쪽의 눈치를 보다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대내적으로는 다수설에 따르고 대외적으로는 소수에 따르는 그 묘한 그 박쥐 같은 판결을 내놨어요. 양쪽에서 욕을 다 먹어. 양쪽에서 욕을 다 먹는다고 지금. 말같지도 않은 소리가 가지고. 더군다나 거기서는 명문으로 대항요건주의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건 이제 체계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권법의 체계를 파괴하고 있어요. 등기가 대항요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대법원의 그 재판연구관들은 성립 요건이라는 말 속에는 대항요건도 된다는 말은 당연히 내포되어 있지 않냐 그러는데 그것은 그 설명하면 안 되죠. 궁극의 기능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다툼이 있는데 그 스토리 대강 알겠습니까? 핵심적인 스토리 다 얘기했으니까 반복해서 읽으라 이거야. 교과서하고 프린트를. 그럼 들어옵니다. 나중에 물권법을 배운 다음에 다시 복습하고. 이게 너무나 유명한 문제라 이걸 약간 난해하다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소수설에 의하더라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그렇지만 등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귀속 시기는 소급합니다. 알겠습니까?
48조 시기로. 그러니까 그 등기했을 때는 양설의 차이가 없어요. 등기했을 때는. 근데 바로 문제가 그거죠. 등기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등기 안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프린트에는 그 2번에 논점을 다 이렇게 적어줬죠. 그거를 집에 가서 빈칸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각 학사에서 어떻게 돌아간 판인지. 지금 설명으로 충분하니까. 빠짐없이. 그럼 객관식도 좀 어렵게 나오니까, 좀 짜증은 나겠지만, 안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자꾸 풀어보도록 노력을 하세요, 풀어보도록. 자꾸 안 되는 것도 하다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37페이지에 베타번과 CC번 이런 거는, 베타번은 안 봐도 됩니다. 똑같은 논리니까. 나중에 채권법 배우고 난 다음에 봐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 이런 건 뭐 배석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안 되니까.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137페이지 CC번은 뭐냐 하면 47조를 설명합니다. 47조에 왜 그렇게 써놨나. 알겠습니까? 정말 이 다수는 말이에요. 난공불락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그 재산이전 청구권 하면 곽인 선생님이 그 채권행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현재는 포기됐지만 이 47조 설명할 때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7조에서는 그 생전 처분이나 그 유언 이런 거 갖다가 유언에다가 유증이나 증여에 관한 걸 준용한다고 딱 써놨어요. 거기다 명문으로. 준용이라는 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에는 준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거에다 준용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증여나 유증하고 다른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거다. 증여나 유증은 채권행위거든요. 채권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곽인 선생님 이하 그 통설의 태도가 맞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물권행위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7조에서도 준용한다고 써놨다고. CC번 빨리 읽어봐요. 여기서는 증여나 유증이라고 안 그러고 비슷하다. 이런 말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그거다 이렇게 안 하고 비슷하다. 이게 지금은 좀 곤란한데 물권법에 가면 이게 이 CC번이 뭐하고 있냐면 물권행위에는 채권행위에 관한 규정 거의 전부를 준용한다. 그거의 일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구별되지만 거의 대부분을 준용. 그거의 일부분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앞뒤 전후 좌우를 다 고려하고 쓴 문장입니다. 전부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소수설에서는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학생은 함부로 답안지 같은 거 쓸 때 소수를 택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멀리 떨어진 다른 문제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금방 탈로가 나버립니다. 채점위원한테는 문장 이상한데 이거 금방 탈로가 난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수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의 작성이 나오는데 정관의 작성에서는 갑자기 앞에서 배운 대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재단 법인에 있어서와 달리 말이에요. 다른 점, 달리가 아니라 사단 법인에 있어서와 다른 점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43조를 보면 재단 법인의 정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럼 40조하고 비교해서 차이 나는 것만 알면 되죠. 자, 이제 네 번째 걸 적을 때가 됐죠. 네 번째 거. 네 번째가 뭐 네 번째가 갑자기? 재단에는 구성원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나타난 차이 네 번째가 이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적으라고 그런 거죠. 재단에는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알려줬잖아요. 세 가지 아까. 이 네 번째 거가 이거라고. 아까 적은 데 이어서 4번에다가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릅니다.
첫 번째 건 뭐라고 그랬죠? 영리가 안 된다고, 영리가. 사원총회가 없다고. 그래서 임의예산이 안 나오잖아. 조금 전에 배운 세 번째가 뭐예요? 예. 그리고 이게 네 번째 거라고.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 그 사항을 비교해보면 그냥 알 수 있죠.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딴 데서 배우는 건 필요 없고. 또 하나 조심할 게 있는데 137페이지 맴새 괄호 C번이죠. 별표를 3개 하세요. 별표 3개 나오고. 이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보충 제도가 있다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다. 이건 법조문에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널렸어요, 내가 보니까. 정관 보충 제도가 있다는 거. 응? 이게 사단법인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이것도 원래 구성원이 없다는 거와 관계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관 보충 제도가 있다. 정관 보충 제도를 고시생이 잘 모르니까 야, 조문에 있는 내용을 시험에 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 비틀어가지고 44조를 자주 봐야 되는 조문에 표시하라 이거예요. 법조문도 다 똑같이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있고 날라리로 한 번씩 뭐 5번 읽을 때 한 번 봐도 되는 게 있죠. 그런 게 평소에 체크를 해두라고. 평소에 시험과 관련해서. 그래야 전철에서 할 일 없을 때 법전을 읽더라도 중요한 거에 중점을 두고 읽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평범하게 이렇게 굴곡 없이 책을 읽으면 졸음밖에 안 와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근데 막 여기는 무지 중요하다. 조금 중요하다. 급하면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재밌어요. 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30조 읽을 때쯤부터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어느덧 깨어보니 목적지에서 한 정거장을 벗어났다. 건너가서 다시 타자. 이 사람이 이 꼬이는 날이 있죠.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한 정거장을 더 갔어요. 그래서 바꿔 탔어요. 다시 2정거장을 더 가서 이쪽으로 다시. 하고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거기서 가운데 놓고 짜증나게 해주세요. 그럼 나중에는 그게 말이에요. 이 가속도가 붙어.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한 2번 실수하고 되면 이 사람이 당황을 합니다. 이제 이거 왜 이러지? 해갖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건너간다고 돌아가다 길을 잘못 돌아가지고 도로 제자리로 왔어요. 이렇게. 잘못 간 데서 또 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놀래죠 스스로. 야 이상하다 이거 오늘. 그 다음에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을 봤죠. 여기서 봐야 되죠. 138페이지에 로마자 2번 있죠. 그걸 봐야 된다고. 근데 이걸 볼 때 여러분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아까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라고 그랬는데 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거기 교과서 보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다수라고 써있죠. 그거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아까 말이에요. 아까 메모리펜 친구하고 관계 있죠. 이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정관 작성만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출연. 135페이지에 알파번에 아까 메모리펜 칠하라고 한 데 있죠. 알파번에. 거기 그 재산 출연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니까. 그런 거 좀 연결해서 읽어. 연결해서 읽으면 양쪽을 다 기억할 수 있잖아 나중에. 외우면 둘 중에 하나 까먹은 수가 잘못하면. 알파번의 첫 줄, 둘째 줄 있죠. 메모리펜 칠한 거. 그거 연결된 거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비교하기 위해서 의문을 갖고 앞에서 배운 것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자꾸 시키라고 책을 읽을 때. 이상하다. 정관 작성은 똑같은 건데 어째서 재산법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됐을까? 그거 까리하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재단법인 설립행위에는 재산 출연이 껴있기 때문에. 그럼 양쪽을 기억할 수 있어요. 양쪽을 지금. 아니, 사람이 책 읽을 때는 자기가 생각해봐도 말이 되게끔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겠구만. 어? 그러면 되지. 뭘 외운다는 거야, 맨날. 이게 외운다는 게 왜 법학에 도입이 됐냐면 옛날에 황적인 선생님 말이에요. 몇십 년 됐어요. 고시합제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뭐 고시 공부를 하려면 60%는 이해해야 되지만 40% 정도는 뭐 암기를 해야 돼. 있다고 써있어 거기다가. 물론 그 다음 호에 바로 반박 논문이 실렸어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그래갖고 40%를 암기할 게 뭐가 있냐. 그 다음 호에 실린 반박 논문을 그때 누가 썼지? 그래서 원로 선생님 한번 쓰셨는데 단 1%도 법학에는 암기할 사항이 없다. 이렇게 써놨다고. 그런데 세상이 이상해가지고 뒤에 거는 소개가 안 되고 그 앞에 거가 유행을 했어요. 이상하게. 여러 가지 외부 사정이 겹쳐가지고 예컨대 뭐 황정인 선생님은 곽윤식 선생님 때문에 그늘에 가려가지고 빛을 못 본다. 뭔가 또 우리 사람은 그렇죠. 뭔가 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 느낌상 뭐가 좀 불우해 보이면 괜히 자꾸 그쪽으로 자꾸 관심이 간다고 이상하게. 그리고 어떤 놈이 자꾸 막 돈도 많고 빤질빤질하다. 그럼 왠지 그놈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잘. 그죠? 사람이 표정이 좀 서글픈 듯한 게 이렇게 눈가에 잠깐 스치면서 뭐 그래야 이게 자꾸 이게 뭐 호감이 가지. 우리가 막 거만하고 빼질빼질 해가지고 안 한다고 잘. 거기 보면은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면 말이에요. 이 학설을 외울 필요도 없는 게. 거기 보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설이 다수설이지만 합동행위설도 있다고 그러죠. 그건 당연히 있을 거죠. 왜냐하면 사단법인하고 똑같이 보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똑같은 건데 원래도. 뭐 그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원래 단독행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단법인은 말이에요. 로마자 2번의 5번째 줄이 있죠. 그것도 주요한 이유죠.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한 사람이라도 된다는 거야. 근데 앞에서 사단법인은 어떻게 봤어요? 반드시 2인 이상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이유를 찾다 보면. 재밌잖아요, 이거. 알겠습니까? 그것도 매몰빈 쳐놔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로 보는 이유가.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합동행위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을 해두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법인의 설립에 관한 겁니다. 법인의 설립. 관련된 문제들. 이제 그 138페이지 제3관부터는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 자연인과 대비해서 공부합니다. 자연인의 권리주체성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게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이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관해서 750조 뒤에서 배우는데 법인의 경우는 그에 관한 특칙을 이쪽에 써놨기 때문에 땡겨서 배웁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다 배웁니다.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 능력. 법인 거에 대해서. 자연인과 어떤 점에 차이가 나고 어떤 특수성이 있는가 이런 거를. 이런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들은 조금 쉬었다 합니다.